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로 과천과 인천 계양, 남양주 그리고 하남 교산을 지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엔 12만 2천 호의 주택이 공급되고 GTX 등 광역 교통망이 연결됩니다. 시중은행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에 육박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할 걸로 보여 시중금리 상승 기조는 지속될 걸로 전망됩니다. 산업은행의 법인분리 찬성 입장 선회로 한국GM의 연구개발법인 분사가 확정됐습니다. 노조는 크게 반발하며 곧바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소비자원이 선호도가 높은 4개 냉장고 제조업체에 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기 사용량이 최대 1.5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제품이라도 주변 온도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최대 2배 늘었습니다. 이상희 씨가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난 9월 예고했던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를 발표했습니다. 1, 2기 신도시는 교통망이 미비돼 서울 등으로 출퇴근하기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는데요. 광역교통망을 따라서 모두 4곳이 지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 서울 등 중소규모 택지 개발로 모두 15만 가구 넘게 공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한두 곳이 발표될 거란 예상을 깨고 4곳이네요. 어디입니까? 네,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 그리고 과천이 3기 신도시로 확정됐습니다. 남양주 왕숙에는 6만 6천 호, 하남 교산에 3만 2천 호, 인천 계양에는 1만 7천 호, 과천시 과천동에 7천 호가 공급됩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서울에서부터 2km 이내에 있는데요.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을 따라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에 통근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주택 공급은 2021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새롭게 지정된 신도시 외에 서울 34곳을 포함해 소규모 택지도 공급되는데요. 이를 포함해 모두 15만 5천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9,000호, 경기 11만 9천 호, 인천 17,000호 등입니다. 이번에는 교통대책도 같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택지 공급과 함께 광역교통망 개선도 추진되는데요. 국토부는 먼저 GTX A 노선부터 C노선까지 조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신안산선과 신분당선 연장, 계양 강화 고속도로 등도 내년에 시작되거나 착공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하남, 강일, 남양주권 등 수요가 있는 지역에 M버스도 추가 공급됩니다. 이 밖에 간선 급행버스, 즉 BRT도 신규 노선이 생기고 위례트램 공사와 7호선 북부 연장도 추진됩니다. 네, 서울 내에 유휴지가 어떻게 활용될지도 관심사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안에 군 유휴부지, 국공유지, 노후 저층 공공시설이 있던 부지 등이 앞으로는 공공주택 등으로 개발됩니다. 서울 강서구와 중랑구의 물재생센터 유휴부지에 총 3천여 세대, 그리고 수색 역세권에 2천여 세대, 또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에 2,200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동작구 환경지원센터 일대에도 1,900여 가구가 지어지는 등 서울 안에서만 32곳의 유휴부지가 활용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3기 신도시 입지가 확정된 가운데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문도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부동산 시장 요즘 분위기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예. 지난 9.13 대책 후에 확실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탄 거는 분명히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13 대책이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종부세에 대한 세제가 좀 약하다 그래서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별 효과가 없다 그랬지만 저는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은. 그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네. 비과세가 사실은 갭 투자를 막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대출 규제가 10월부터 또 시작됐잖아요. DSR 제도가 종부세 상한 비율 적용이 되면 이제 대출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또 세제도 또 강화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수면 아래 있지만 아주 강력한 파워를 작용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투자 여건을 가진 그 투자 수요들이 이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제 처분을 해야 되나 해서 거기 임대주택 사업자로 다 지금 급하게 많이 가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흐름 자체는 정부의 어떤 정책이 일단 시장에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현상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지금 정부의 행보를 오늘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력하다는 것을 시청자분들께서 뭐 단순하게 여길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받아들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오늘 3기 신도시 발표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일단 제가 이번 정부의 어떤 오늘 발표한 것은 좀뭐 인정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네. 9.13 대책 발표하고 3기 신도시 택지 어떤 후보지가 공개된 바람에 좀 딜레이 됐잖아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곤란을 겪을까 생각했는데 급하게 어떻게 김현미 장관이 애를 써서 9월 21일인가 다시 발표를 하고 연내 발표하겠다는 공약을 던졌잖아요. 네. 3.5만 원 공급하고 올해 안에 하겠다 했는데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나온 내용도 보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족도시의 개념까지 가려면 사실 준비를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족도시를 하려면 어떤 용지에 대해서 구분을 둬야 되고 배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체크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짧은 기간에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후보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어떤 흔적이 남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정부의 그 주택 시장에 대한 어떤 안정의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고 이번 정책이 제가 볼 때는 시장에 충분히 또 반영될 거라고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전반적으로 교수님은 오늘 나온 이 신도시 발표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네, 걸로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네, 하면 될 것 같고요. 3기 신도시의 이제 성공 변수라면 역시 이제 입지였는데 일단 네 곳이 발표됐습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약간 의외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예, 네 곳인데 일단 그 어떤 그 곳의 어떤 수보다는 일단 대규모 택지가 이제 100만 평일 예. 때 이제 우리가 그 신도시라고 하고 그 이하일 때는 이제 미니 신도시 뭐 택지 개발지구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이제 하남하고 계양하고 이쪽들은 이제 저가 좀 과천은 이제 미니 신도시 좀 좋게요. 155만 제곱킬로미터. 네. 그래서 300만 평, 뭐 200만 평 수준이니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의아했던 거는 그 평 쓰면은 이제 그 정도 토지면 공급 호수가 이거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지를 갖다 배분을 잘했어요. 3기 신도시가 아마 2기 신도시보다 훨씬 조경 면적이나 녹지 면적도 지금 좋을 거라고 좀 미리 던져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어떤 그 위치도 또 잘 잡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위치에 좀 입지에 지금 주력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아주 뭐 서울시에 바로 붙어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GTX가 나와서도 20분 만에 뭐 시내로 간다를 그걸 떠나서 네. 일반 차량으로도 30분이면 시내에 들어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입지에서 성공했고 면적 부분에서도 뭐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게 광역교통 대책입니다. 뭐 예. 앞서 짧게 뭐 2기 신도시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이 김포 등 이제 기존의 2기 신도시 상당수가 이 열악한 교통 환경 때문에 맞습니다. 문제시가 돼 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는 이제 교통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게 강조가 됐었거든요. 네네. 뭐 대책이 제대로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일산 뭐 그쪽 파주 쪽에 계신 분들은 뭐 자유로가 말만 자유로지 뭐 예. 지옥로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으셨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의지를 강력하게 좀 그 나타난 것이 이제 대책으로 나왔는데요. GTX가 일단 A, B, C 세 개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B 라인은 예비 타당성 검토에서 좀 저조해서 지금 다시 검토를 들어갔고 A하고 C에 대해서 예타 면제라는 어떤 아주 특별한 대책을 강정을 던져가지고 예비 타당성을 면제를 한다는 게 사실 그게 500억 이상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다 해야 되는데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거죠. 부동산의 어떤 가격과 입주와 이런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교통이 문제다. 이 부분에 일본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TX가 파주운정지구에서 삼성역까지 이제 설치되면 18분에서 20분이면 오거든요. 사실 네. 뭐 서울시 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고 게다가 이제 슈퍼 BRT라 그래가지고 슈퍼버스라고 해서 M 광역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증차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광역도로 제2외곽 순환도로도 또 신속하게 계속 이어서 가고 이런 고속도로뿐이 아니라 광역 서비스, GTX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착공 계획을 발표해 버렸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시고 남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GTX B 라인에 해당되는데 이건 좀 늦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C 라인도 뭐 잘 진행될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다 30분 내 거리고 GTX가 다만 이제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한 5년 정도 걸리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착공하는 게 한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나 후년에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만 된다라면 이제 3, 4년, 5년 뒤에는 이쪽 지역의 어떤 교통망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보여서 제가 볼 때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 일단은 잘 던졌다 보겠습니다. 다만 예산 문제는 좀 있다라는 거는 뭐 국민이나 시청자분들도 뭐 하셔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것도 예산 부분을 갖다 강력하게 뭐 이번에 국회에서 뭐 다 의결한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한편 이 신도시와는 별도로 서울 도심의 유유지를 활용해서 5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나왔는데요. 예. 결국 그린벨트는 풀지 않기로 한 모양이네요. 네, 박원순 시장의 어떤 강력한 그 정치 신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후세한테 우리가 도시의 녹지를 없애서 물려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있다 보니까 네. 그 대신에 이제 서울시의 그 유유지 미집행 부지들이 많습니다. 뭐 또 공원 부분도 있고 미집행 부지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그리고 이제 역세권역의 그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걸 계속 발표해 왔었거든요. 그 보통 이제 준주거 지역이 400%에서 그치는데 한 500%까지 하고 또 종상향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만 확장해도 사실 서울 시내에 10만에서 20만 원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다만 참여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조만간에 세부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발표할 때도 두 번째 바로 뭐 강력하게 주택시장 안정 굳히기, 얼마 전에 뭐 여의도 이렇게 막 붐 일으키는 이상한 발언과는 전혀 방향을 틀었습니다. 틀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울시도 그런 유유부지나 미집행 부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서울시에서 협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지의 어떤 용적률만 좀 높인다 해도 세제 혜택이나 그 사업 시행자들한테 어떤 세제 혜택을 준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들이 흡수가 되면 그 물량도 상당한 공급 물량이 되기 때문에 말씀 주신 도심 유유주택 공급도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이번에 이제 신도시 발표,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신도시 발표가 좀 혹자들은 네. 뭐 하락을 부채질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주택 공급은 영원한 그 국가의 정책이고 예. 주택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 경제 성장의 발판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에는 뭐 호재 악재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실 것이 아니라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자산 포트폴리오나 내 집 마련 준비에 대해서 이런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문도 교수와 함께 오늘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첫 회동을 진행합니다. 이 총재가 어제 거시경제와 금융현안에 대해서 언급한 만큼 오늘 회동에서는 재정, 통화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류정은 기자. 네, 류정은입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 회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 부총리가 취임 후 8일 만에 두 경제수장들이 처음으로 만난 건데요. 오늘 두 인사는 한미 금리 격차 등 금융시장 현안과 실물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재는 어제 송년간담회에서 미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미중 무역 분쟁의 전개 상황을 두 가지 주요 대외 리스크로 지목을 했는데요. 내년도 거시경제 흐름이 올해보다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성장 경로에 있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습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개방도와 실물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많은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총재는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어느 한쪽에만 역점을 둘 수 없다며 두 개가 어떻게 변화해가는지를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류 기자, 홍 부총리가 오늘 첫 서별간 회의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진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관계부처 장관들과 논의했는데요. 이날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핵심은 투자이며 규제 혁신에 방점을 놓고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수도권 주택 공급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 방안, 어촌 유질 300 후속 조치 등이 언급됐습니다. 또한 홍 부총리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첫 경제 현안 조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홍 부총리는 이른바 과거 서별관 회의처럼 기재부, 국토부, 중기부, 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가 모여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은입니다.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이천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합니다. 반도체가 정점을 지났다는 진단 속에 대규모 투자 행보에 나선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네, 이번에 새로 짓는 반도체 공장 M60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M16 공장에선 10나노 초반대 D램을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초미세 공정을 위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16 공장은 경기도 이천 본산의 부지에 들어서고 2020년 10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는 신규 공장 M16 건설과 장비 반입 등으로 총 20조 원 가까이 투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정부가 SK하이닉스와 조성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후보지로 용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요? 네,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와 중국의 추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제조기업과 관련 부품업체 등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복합단지를 뜻합니다. 정부와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에 공장을 짓는 방안을 협의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SK하이닉스 측은 아직 부지에 대해선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반도체 고점 논란이 지속되면서 세계적으로는 반도체 설비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군요. 네, 세계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에 따르면 내년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장비 지출액은 총 63조 원으로 올해보다 7%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반도체 설비 투자액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4조 원에 달하지만 이는 올해 투자액보다 약 33%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은영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얼마나 오른 거죠? 어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3%포인트씩 올렸습니다. 국민은행은 연 3.48%에서 4.68%로 금리를 올렸고 신한은행의 경우엔 연 3.31%에서 4.66%로 우리은행은 연 3.36%에서 4.36%로 금리를 각각 인상했습니다. 대출금리가 오른 건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월 신규 기준 코픽스는 연 1.96%로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2015년 2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1월 잔액 기준 코픽스는 1.95%로 전달보다 0.02%포인트 올랐습니다. 2015년 9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코픽스 금리가 이런 추세로 오른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머지않아 5%를 돌파하겠군요. 네, 코픽스는 주담대 변동금리 상품의 기준금리가 되기 때문에 코픽스가 오르면 소비자의 대출금리도 오르는데요. 지금과 같은 추세로 코픽스 금리가 오른다면 주담대 금리는 곧 5%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30조 원을 넘어서고 전체 가계대출의 70%가 변동금리 상품이어서 가계가 짊어져야 할 이자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법인 분리에 찬성하기로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전체 조합원이 오늘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윤주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 기자. 네, 먼저 그동안 경영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한국GM 법인 분리 문제가 예상 외로 급물살을 탔어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은행은 어제 열린 한국GM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에서 법인 분리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외부 용역을 맡겨서 법인 분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보니 협력업체와 신규 고용 효과,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 기자, 산업은행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이번 법인 분리가 생산법인과 연구개발법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신설법인의 R&D 활동에 참여하는 자동차 산업과 부품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산업은행과 GM은 새로 설립하는 연구개발법인에서 향후 GM이 선보일 글로벌 신차 2종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GM의 기업 가치와 재무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GM은 준중형 SUV와 CUV,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을 새로 내놓을 계획인데요. 이동걸 회장은 기존 GM과 합의는 SUV와 CUV 일정 물량을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개발까지 할 것으로 약속했다면서 R&D 물량도 10년 동안 유지하기로 새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관건은 어떻게 노조를 설득하냐일 텐데 파업도 불사할 방침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조는 산업은행과 GM이 법인 분리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이해 당사자인 노조를 철저하게 배제했다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오늘 전체 조합원 11,000여 명이 인천 부평과 창원 공장에서 오전과 오후조로 총 8시간의 파업을 벌이기로 했고요. 조금 전 11시 40분에 막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노조가 파업권을 얻기 위해서 중앙노동위에 신청한 쟁의 조정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파업은 불법 파업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입니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스크린 골프장과 네일숍을 비롯해 5개 업종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할 걸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내년부터 확대되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는 어떤 곳이 포함됐나요? 네, 국세청은 스크린 골프장과 같은 골프 연습장 운영업과 악기 소매업, 자전거와 유모차를 포함한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과 손발톱 관리 미용업을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파마와 염색을 하는 두발 미용업과 예술적 성격이 없는 기념품 소매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러한 업종의 사업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네, 만약에 10만 원 이상 거래를 했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거나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에도 거래 건당 10만 원이 넘으면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올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대금의 20%가 부과되며 기존 의무 발행 사업자의 경우 연말까지는 거래대금의 5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지만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 전기료에 대한 관심이 높으실 텐데요. 시중 냉장고 제품별로 전력 소비 차가 크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냉장고별로 소비 전력 차이가 얼마나 났나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가전업체 4곳에 냉장고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월간 소비 전력량, 또 저장 온도 성능, 그리고 소음 등 냉장고의 주된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우선 초기 설정 온도 기준으로 냉장고 제품에 따라서 이 월간 소비 전력량이 최대 1.5배까지 벌어졌는데요. LG전자 제품이 문이 4개 달린 포도어형이 32kW, 문이 2개 달린 양문형은 33.1kW로 두 가지 유형 모두에서 가장 월간 소비 전력량이 적었습니다. 반면 대유위니아 와 대우전자는 각각 포도형과 양문형에서 월간 소비 전력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냉장고 형태에 무관하게 전력 소비량으로만 보면 대유위니아가 47.5kW로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는데요. 이 전력 소비 최대치와 최소치를 비교해보니 냉장고 제품별로 1.4배에서 1.5배 차이가 벌어졌던 겁니다. 네, 또 냉장고를 작동시켰을 때 온도가 일정 수준까지 도달하는 이 냉각 속도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네, 말씀하신 이 냉각 속도는 양문형과 포도어형 모두에서 삼성전자 제품이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문이 2개 달린 양문형 기준으로 보면요. 삼성전자 냉장실 냉각 속도는 56초로 가장 냉각 속도가 느렸던 LG전자 1분 48초보다 1분가량 빨랐습니다. 이 냉동실도 삼성전자는 냉각 속도가 1분 35초가 나왔는데 가장 속도가 느렸던 대우전자보다 21초 더 빨랐습니다. 네, 냉장고의 실제 온도와 설정 온도 간의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제품 신선도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 성능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게 저장 온도 기능인데요. 이 냉장고 내부 온도와 설정 온도 간 차이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곳으로 평가된 업체는 삼성전자와 LG전자였습니다. 소음은 대우전자 제품을 제외한 대유위니와 또 삼성전자, LG전자의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이들 회사의 제품들은 소음이 39데시벨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가격 비교도 이루어졌는데요. 포도형 기준으로 보면 LG전자 제품이 285만 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삼성전자 제품이 300만 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삼성전자는 양문형도 234만 원으로 가격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증시 상황 보시죠. FOMC를 앞두고 국내 증시는 기대감 속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75포인트, 코스닥은 1.69% 상승해서 67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서 보셔야 할 특징주 보시죠. 우선 SK하이닉스는 이천 M16 기공장에 지금 기공식을 했는데요. 용인에 신규 공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반도체 업황 불황 속에 1년 반 만에 지금 6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1.8% 하락해서 6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 재판이 시작됐고 법정 싸움이 본격화가 되면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살짝 올라서 0.68% 상승해서 36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정부의 지원정책 발표에 힘입어 수소차 관련주가 상승세입니다. 이제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 상승하면서 12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